심고 놀라운 KBS 라디오의 세상을 만나보세요. KBS 58분 날씨. 현재 서울 기온은 17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예상 낮 기온 18도인데요. 거의 평년과 비슷해졌지만 1, 2도가량은 낮은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 속초, 세종이 18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대구, 제주 20도로 앞자리수가 오랜만에 20도대로 올라온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온은 낮에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도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오늘과 거의 비슷하게 6도대, 낮 기온은 17도를 보이는 등 오늘과 내일 이번 주말 휴일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평년을 약간 밑도는 수준 1, 2도 정도의 차이지만 그래도 많이 끌어올려졌습니다. 오늘까지 경상권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상권 동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에 짙었던 안개는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 활동하기 좋게 미세먼지 농도 상황도 좋음에서 보통으로 대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제주도 쪽으로 좀 흐려지는 가운데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비나 빗방울 일부 들어있고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도, 습도는 35%입니다. 기상청에서 KBS 58분 날씨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하는 각설하고로 문을 열죠. 각설하고 출발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매주 이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지난 한 주 뜬 인물, 진 인물. 최민희 전 의원, 뜬 인물부터. 뜬 인물은 네티즌 A라고 생각합니다. 네티즌 동공. 토리의 동공을 토리의 동공을 확대해서 토리의 동공에서 남녀의 실루엣을 찾아낸 그 네티즌 A가 뜬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정치인들은 그 순간 무서웠을 겁니다. 무서웠다. 네, 그래서 그 집단 지성이라는 게 단지 의사를 일치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민들 곳곳에 포진해 있으면서 정말 일거수일투족, 사진 속에 강아지 눈까지 감시한다. 그래서 아마 이게 단지 정파적인 걸 넘어 정치인들은 다 가슴이 등골이 서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대변인 참 요새 힘들죠? 예, 이따가 이 주제 가지고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건데요. 아무튼 네. 우선 뜬 인물, 이번 주에 뜬 인물. 저는 누리호의 과학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한 분 한 분 이름들을 찾기는 좀 어렵지만요. 미완의 완성이지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말 우주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꿈과 희망을 줬던 그분 한 분 한 분들 그분들이 이번 주에 제일 뜬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슬쩍 정치 이슈를 피해가려고. 아니 그래서 김병민이잖아요. 독보적인 대변인. 자, 이번 주에 진 인물 최민희 전 의원.
그건 100% 윤석열이고 제가 윤석열 후보를 피해가려고 막 찾아봤어요. 김용판 의원 별명이 김오판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할까 하다가 그건 내가 너무 비겁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가 뭐래도 윤석열 후보다. 개 동공 확대와 전두환과 함께 이번 주에 좀 지셨다 이렇게 봅니다. 김병민 대변인. 전적으로 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전 안민석 의원을 뽑겠습니다. 왜요? 왜? 이분 계속 제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그 본인 비서로 남욱 변호사의 처남이 근무하는 게 알려지면서 각종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이제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계속 본인은 몰랐다 해명을 하고 있는데 안민석 의원이 어떤 정치인입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작은 것들 확실한 근거가 나오지 않았을 때도 확정적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문제가 생겼던 윤지호 씨 사건을 비롯한 많은 일들의 중심에는 안민석 의원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제기했던 주장으로 비춰봤을 때 안민석 의원 비서로 남욱 변호사의 처남이 근무하고 있다? 이게 다른 사람이었으면 과거의 안민석은 뭐라고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주에 진 인물 결국 대장동 문제에 다 같이 연결돼 있는 일단 안민석 의원을 뽑았습니다. 안민석 의원 좋아하겠다. 왜요? 김병민 대변인 입에서 안민석이라는 이름이 나왔던 것 자체가 영광이겠어요. 그 뜨끈뜨끈한 뉴스니까 그 토리부터 얘기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각설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은 이제 쭉 진인물까지 포함해서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뉴스가 많이 나왔으니까 사실 새삼 정리할 건 없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이신 김병민 대변인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진. 일단 첫 번째 사진 다 보셨죠? 돌잔치의 사과 사진. 이게 이제 시작이었고 참고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인스타그램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후보의 인스타그램이 있고요. 하나는 톨이라는 강아지를 대상으로 한 유인화시킨 인스타그램이 2개가 있죠. 처음에 돌잔치에 사과 사진이 올라오고 났을 때 네티즌들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의 비판이 있었죠. 이게 사과의 진정성이 있냐. 그러니까. 근데 애당초 이 사과 사진을 올리기 전부터 후보의 어린 시절 사진이라든지 아버지와의 추억들을 건네면서 인스타그램에 기획하라고 얘기를 해놨던 겁니다. 준비된 것들이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나왔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될 건데. 근데 하필 시점이 이렇게 걸려서 이걸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처음에 돌잔치에 사과 사진이 나오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윤기준 교수가 어린 윤석열에게 화분에다가 늘 밤이면 사과 한 하나씩 갖다 놨다. 이걸 얘기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톨이라는 유기견이 2012년에 처음 입양하면서부터 사고가 나서 4개월 동안 사경을 헤매며 수술을 하고 수년을 같이 가족처럼 돌보면서 이 아이의 재활을 가져왔기 때문에 9년 가까이 지낸 톨이는 후보가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줬던 그 인도 사과를 후보의 자식과 다름없는 톨이에게 전해주는 그 사과 장면. 이게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진 건데. 이렇게 기획된 거다. 그게 기획된 것이 이번 주에 올라가면서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는 오해의 소지에 딱 맞아떨어졌으니 그 또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불찰에 대해서 어제 사과를 한 거죠. 이렇게 기획된 거란 설명은 처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어저께 토론회에서 설명을 좀 후보가 일부 YTN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일부 했습니다. 그게 묘하게 시점이 맞아떨어졌다고. 그렇다면 근데 그게 아무튼 돌 사진 때 그다음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사과, 자신의 자식과도 다름없는 토리에 대한 이렇게 1, 2, 3부다. 그래서 본인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또 비판의 지적이 있으니 이 또한 정무적으로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 해서 또 사과를 한 거죠. 바로 그런 1, 2, 3부작 중에 3부였다면 실무자가 그 밤중에 일부러 가서 강아지를 데려다가 사진을 찍고 그게 조금 이제 그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1부작이 나왔을 때 오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아버님과의 일화 이걸 연결해서 올렸던 거죠.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아마추어 캠프라는 겁니다. 그리고 캠프가 통합성이 없구나. 요즘은 과거 같으면 예를 들면 조중동, KBS, MBC, SBS 그리고 TV조선 소위 캠프가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는 언론에 대해서 홍보를 하죠.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포션이 SNS가 더 커졌는데 그 SNS를 후보와 후보 부인과 몇 명이 같이 한다는 거 그건 빨리 시스템 고치시지 않으면 이거 반복될 거다 이렇게 보고 저는 개와 사과는 해프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프닝이다? 그리고 의도된 건 아니다?
그건 뭐 해프닝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잘하려고 했다가 누가 기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과를 함으로써 재밌게 넘어가려고 했겠지. 이거를 국민을 모욕했다고 의도가 모욕하려고 했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오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일부 보수 언론이나 그 언론이 이걸 개와 사과의 해프닝으로 몰고 가는 건 더 큰 걸 감추기 위한 것이다. 뭐요? 큰 거 뭐요? 전두환 평가죠. 네, 그리고 후보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가치관. 이걸 물어야 되는 겁니다. 개와 사과는 해명하는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춤하게 그만큼만 비난하면 되고 더 중요하게는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면 뭘 잘했다고 생각하냐. 권한을 위임한 게 잘했다는 거다. 그 권한을 위임하려면 뭐하러 대통령 됩니까? 그냥 우리가 전제 왕조 시대로 돌아가거나 이상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좀 내용으로 들어가서 전두환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했다는 건데 쿠데타와 5.18을 전제하되 아니면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못 됐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지도자가 어떻게 과거를 판단할 때 저렇게 평가하지? 좀 역사적 판단을 할 때 왜 저렇게 하지? 오히려 이게 중요한 건데 오히려 본질은 사라지고 개사과로 넘어가는 것은 저는 오늘 보니까 보수 언론이 다 개사과 논란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가치관 논쟁인데 사실 그건 재미가 없죠. 후보의 소신인가요? 두 번 아프게 하는군요. 소신은 아니고요. 제가 너무했나요? 후보가 이제 광주를 찾아서 그동안 이제 보수 정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해서 헌법 전문을 넣는 것들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확고하게 얘기한 정치인들이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그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으로 당명도 바꾸고 그 당시 정강정책을 제가 개정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우리 당의 정강정책에 집어넣고 김종인 위원장의 호남에 대한 그 많은 국민통합 정신들을 얘기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헌법 조문에 넣자고 얘기했던 게 거기에 동의한다고 얘기했던 게 윤석열 후보입니다. 지난날 신군부의 권력이 서슬퍼렇게 살아있을 때 모의 재판으로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것도 윤석열 당시 젊은 학생이었고요. 그런 역사인식 전혀 변환된 것이 없고요. 발언에 대해서 독재자의 통치를 비유했던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겸허하게 고개 숙여서 지난 바로 얼마 전 있었던 목요일에 장문의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다고 판단되는 점이 있다면 뭐든지 겸허히 수용하고 거기에 맞춰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너무 고생하세요. 그러니까 설이 걷다는 거죠. 설이 걷다. 5.18. 그러면 저처럼 전두환 물러가라 그랬다가 감옥 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모의 재판에서 그렇게 한 걸 내세우시면 그 당시에 자기 미래 없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헌법 정신에 5.18을 넣자 이거에 찬성한 건 좋은 일이죠. 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라고 말했다는 건 이 판단이 혼재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기회에 국민의힘 토론에서 제가 바란 것은 특히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 토론에 제가 2번을 봤어요. 근데 유승민 후보도 그렇다면 정말 전두환식 통치는 무엇이었냐. 그때 순기능과 역기능은 뭐였냐. 이렇게 파고들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보수가 가치관을 찾아서 노력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재미는 엄청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다 보셨어요? 전 늘 다 본다니까. 대단하십니다. 2번 봤어요. 이번 거는. 그 재미는 있는데 아쉬웠어요. 그 유승민 후보는 점수를 잃겠구나. 핵심으로 파고들지 못하더라. 네, 예를 들면 유승민 후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두환이 잘한 건 뭐고 잘못한 건 뭐냐. 그러면 경제 관료 기용이 잘했다라고 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경제 관료가 누구냐.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재벌 특혜 시대에 경제 관료 만든 거잖아요. 경제기획원 중심으로. 이 평가를 하면서 그들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따지고 이렇게 갔다면 배울 것도 있고 그런데 와 정말 두 분이 말싸움은 엄청 재밌게 하셨고 윤석열 후보가 받아치기를 잘해서 이게 거꾸로 지금 공격은 받으시지만 경선판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저는 마이너스 되진 않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요? 네.
캠프 분석은 이번 한 주는 가장 고생한 한 주 아닌가요, 혹시? 언론에 일단은 보도되는 비중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보도되는 비중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해야 되니까 좀 바쁜 한 주긴 했습니다. 바뿐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사과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제 고개 숙인 사진도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예, 일단은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그 눈높이, 그 목소리가 얼마나 준엄한지를 충분히 좀 깨달을 수 있었고요. 제가 앞서 윤석열 후보의 사과에 대해서 페이스북 글을 얘기했는데 단순히 전두환의 통치에 대해서만 사과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고개를 숙이는 문장을 썼습니다. 그중에서는 그 고집에 대한 얘기도 썼는데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네. 국민들께서 그것이 고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한 주를 겪으면서 앞으로 3월 9일까지 대통령 선거 좀 시간이 남았는데 뭔가 주장을 하고 언급을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이거는 온당치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목소리들을 다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지혜를 얻는 한 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주 굉장히 손해본 한 주였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판 경선 룰이 아직 결정 안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를 50%인가 반영을 하는데 세부 문항? 여론조사 문항을 즉 이재명 후보가 확정됐으니까 이재명 후보와 맞서 경쟁력이 제일 있는 후보는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방식이 있고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윤석열 따로따로 다 묻는 방식이 있다면서요? 예. 어떤 거로 가는 겁니까? 아마 룰은 우리 당 선관위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당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은 당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윤 후보 캠프의 의견은 뭐예요? 저도 그거는 우리 정무팀에서 최종적으로 조정 문항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제가 공표하는 게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당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잘 안 하시네요.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잘못 얘기를 또 하게 되면 당내 갈등처럼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 대변인을 잘 뽑은 거고 그 홍준표 후보가 오늘 여론조사로 하면 자시하지 않겠다고 했더라고요. 그 홍준표 후보가 말한 여론조사가 1대1로 다 붙이는 식의 그렇죠. 그거였죠. 예. 그런데 그걸 윤석열 후보 측이 요구한다? 아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자시하지 않겠다고요. 근데 역대 여론조사와 당선자의 관계, 후보 선정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룰에서 대범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후보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1위를 많이 달려온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룰을 가지고 누가 왈가왈부하는 순간 이건 어려워지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저렇게 함으로써 아직도 저분이 밀리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니까요. 그래서 저희 경험상 룰을 가지고 중간에 문제 제기하거나 이런 후보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딱 기억나는 게 4.7 보궐선거 전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있었잖아요. 그때 오세훈 후보가 확정이 되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되게 뜨거웠어요. 근데 마지막 그 룰을 가지고 집 전화를 넣냐 마냐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누가 먼저 양보하냐를 고민하던 차에 안철수 후보가 먼저 내가 양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세훈 후보가 내가 양보하겠다 그러면서 서로 양보 경쟁이 벌어졌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과론적으로 당 선관위에서 잘 조율할 거니까 어려움 없이 저는 큰 갈등 요인이 아니다. 않고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큰 갈등 요인인데 그리고 분명히 거기서 양보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렇지. 저는 그 얘기입니다. 큰 갈등 요인이죠. 네. 그래서 누가 양보할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건 제가 지난번에 황교안 틀리고 나서는 안 하려고 당분간. 자, 각설하고 오늘 뜨거웠던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부터 이 토리 동공까지 일련의 과정을 잠깐 좀 돌아봤고요. 금주 정치 이슈에서 가장 초반부에 좀 쟁점이 됐던 건 결국 국정감사예요. 이재명 후보가 지사 자격으로 이틀에 걸쳐서 국정감사,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총평부터 한마디, 김병민 대변인. 네, 행안위보다는 국토위가 좀 더 볼만했던 국정감사가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이재명 후보가 저는 조금 더 국민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감사였습니다. 시종일관 너무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각종 의구심들은 이재명 후보의 달변보다는 솔직함을 원했을 텐데 저는 그 솔직함을 보지 못했던 국정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대통령감을 인증한 그런 국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힘이 판을 깔아주고 그 판에서 안정된 호흡으로 불안감을 해소했다. 이건 누구한테서부터?
이재명 후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에게 그쪽은 정확하게 이재명이 불안하지 않구나. 네, 이걸 보여준 거라 훨씬 플러스된 국감이었다고 봅니다. 김병민 대변인이 좀 더 겸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웃었던 그 한 장면이 저는 한 장면 아니에요. 10번. 여러 번이 나왔는데 조금 과장된 액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화천대유에 관련된 대장동의 의혹을 두고 이재명 후보가 관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통해서 막 얘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나와서 다소 무리한 질문이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정치적인 이 논점 흐리기, 국민의힘 게이트 혹은 받은 자가 도둑 뭐 이런 방식으로 비껴가고 국민의힘의 다소 과한 주장들에 대해서 웃고 이렇게 좀 넘어가는 비웃음의 목소리들이 저는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 짓밟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맞수 적수 진영의 평가가 아니더라도 저런 평가는 당내나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나올 만한 평가이기도 한데요. 아니 딴 거는 모르겠고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라는 거에 국민이 100% 동의는 안 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못했다엔 100%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행안위에서는 많이 웃었죠. 그래서 다들 불안해하셨을 겁니다. 캠프도 그렇고 지지자들은.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국토위에서는 딱 한 번 웃더라고요. 그 스파이 얘기 이후에 또 그 송석준 의원이신가요? 돈 안 줘서 서운하더냐. 뭐 아내는 서운해하지 않더냐. 어쨌든 그 웃음의 횟수가 준 거는 의식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게티라면 대체로 관리가 잘 됐고 아마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좀 이렇게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리고 말이 빨라지는데 그거는 안 나왔으니까 나름 노력을 했는데 웃음은 저도 이렇게 그 여러 번 웃었어요. 그래서 어머 왜 웃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들 인정을 할 것 같고 그래서 국토위 때는 웃음을 줄이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못했다는 거는 국민들이 다 평가한다. 김병민 대변인 보시기엔 어때요? 뭐 부족함들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또 제가 대선 후보 대변인으로 있으니까 자당 의원들을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이트 들어가 보면 알아요. 우익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 사이트에서 뭐 난리 났었어요. 저렇게 못하냐. 그래서 심지어 진중권 씨는 뭐 국민의힘 서포터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까지도 질문을 저렇게밖에 못하냐. 원희룡 후보가 동시에 생중계를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평가에 대해서. 거기서도 뭐 박한 평가가 나왔던 것은 굳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하는 능력의 부족 때문인지 무슨 결정적 자료나 뭐가 정말 없었기 때문인지 이것도 또 핵심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국민의힘이 못했다고 할 때는 자료는 풍부한데 실체가 있는데 질문을 못했냐. 이 부분은 실체도 없었고 질문도 못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의혹은 많이 제기했는데 그게 전부 기존 언론에 난 수준이었어요. 그 언론에 난 수준을 가지고 좀 모욕적으로 재가공해서 질문한 거라 이게 예측을 했던 것 같은데 언론 보도 이상을 못 넘어갈 거라고 예측된 대로였다고 생각합니다. 거슬러 가면 후보 되자마자 당 지도부에서는 지사직 빨리 그만 사퇴하시라. 국감에도 굳이 나갈 거 없다는 식의 판단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 내가 국감을 받겠다라고 해서 지사직을 유지한 채로 국감을 받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사직을 그만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감하면 자기는 자신 있다라는 판단을 미리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안 좋다는 얘기는 이재명 지사가 자신 있다는 대로 흘러간 거 아니냐. 그렇게 보세요? 전략적인 선택과 판단했다는 거죠.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정치인 중에 말로 당해낼 자 없는 달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를 다투는. 최민희 전 의원 표현은 달변 아니에요. 달변 아니에요. 달변은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잘하는 거고 이분은 말이 일단 경상도 어휘로 달변은 아닌데. 끊임없이 얘기를 잘하시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보다는
국정감사에서 정치적인 공방이 오가게 되면 여기 지지하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국정감사에서 사실 기관 증인의 가장 불리한 점은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의 대답을 잘 보면 선택적인 기억으로 피해갑니다.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가장 결정적인 장면 하나가 유동규 전 본부장 그때 압수수색 당했을 때 보고받은 적 있냐? 그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전이 아니라 한두 달 전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조차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라는 걸 보면 위증에 대한 나중에 수사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답변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하잖아요. 그걸 국민들 보기에는 진실을 바라는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한 거고 얼핏 보면은 와 이재명 지사 말 잘하네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라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거잖아요. 그 기관 증인으로 나갔을 때 그때 그럼 기억난다 안 난다 어쩐다 이게 예를 들면 유동규가 어땠다라는 얘기가 언론에도 나오고 정보가 막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A, B, C라고 아무리 정리를 한든 팩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내가 들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건 그건 신중하지 못한 태도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저는 그 현명하게 처신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이유를 생각할 때도. 그리고 달변 부분은 전 한 번도 달변이라고 생각한 적 없고.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네, 김병민 대변인이 달변이죠. 그 평가하는 사람마다 이제 시각이 다르니까. 내용이 풍부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했던 답변은 이겁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일선 직원이 추가하자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초과 이익이 있을 때 환수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한 거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결국 이재명 지사가 자기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일부 언론들이 비판하니까 캠프에서는 시설관리공단 맞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지 내가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한 건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공사 아닌가요? 네, 도시개발공사.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이었고,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 번, 두 번, 세 번 바뀌게 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배임의 혐의가 나중에 적용될 수 있을 때 핵심적인 쟁점은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조항을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이 알고 있었는가 의도적으로 이를 배제했는가에 대한 핵심 여부일 것이고 이걸 결국 피해가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더 짙게 만들죠. 이번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그 영장 결국은 그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배임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기소 단계에서 빠졌죠. 빠졌고 여기에 대한 배임을 가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충분한 수사를 안 했다는 게 지금 많은 언론의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이 같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의구심과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그건 뭐 그렇고 우선은 저는 이 배임 논란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본부장마저도? 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전 사옥 매각 문제가 되게 컸어요. 서울시. 근데 그걸 현대에 매각합니다. 10조에.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한 몇 년 지나면서 현대 사옥이 10조에서 25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10조에 팔 때는 서울시는 잘 팔았고 현대는 비싸게 샀다고 현대에서 배임 논란이 일었어요. 현대 안에서? 왜냐하면 회사에 해를 끼친 거죠. 비싸게 샀다면. 근데 그때 지금 삼성이 쓴 금액보다 굉장히 높았대요. 그 얘기가 이제. 그래서 배임이다 이랬죠. 그런데 지금 25조가 됐어요. 그러면 당시에 서울시에서 이 한전 사옥 부지를 팔 때 이게 몇 년 뒤에 오를 걸로 예상하고 이게 10조 오르면 몇 프로는 다시 회수한다라고 안 쓴 서울시의 공무원은 배임입니까? 이게 저는 이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는 이건 안 된다. 서울시 공무원이 배임 아니면 유동규도 배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그 답변은 저는 뭐 제가 말했잖아요. 몇 번씩 돌려보면서 본다고. 당시에 그 이재명 후보가 답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이런 사안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다. 원래 들어간 게 빠진 게 아니라 건의가 들어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가 있었죠. 뒤에 한 의원이 애초에 이 초과이익 환수 부분이 사업 공고가 나가기 전에도 제한이 됐는데 묵살됐다. 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이미 시장과 이 시장이 1, 2, 3, 4, 5를 짤 때 환수는 정액으로 한다. 정액으로 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여지가 없기 없었다?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알겠어요. 배임이 법적으로 유죄난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배임을 뺀 것도 어렵기 때문에 입증이 네. 불가피해서 그렇게 한 거다. 네,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나온 보도들을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 관련된 내용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화천대유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유동규 씨.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소하기 전에 이 배임 관련돼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검찰에 대한 맹비판성 성격의 보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배임에 대해서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 의지가 과연 있었겠느냐. 첫 번째.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고 실력과 능력이 안 되고 수사 의지마저 없다면 결국은 특검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나름대로의 여론들이 계속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예. 이게 결국은 이재명 지사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국정감사 얘기를 잠깐만 하나만 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처음에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했다가 말이 조금씩 바뀌지 않습니까? 김은혜 의원이 짚어내면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이 내기가 나왔던 것도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 입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약을 먹었다는 등의 발언이 나왔잖아요. 나왔죠. 근데 이거는 언론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재명 지사가 그런 내용들을 알았냐. 그 전에 원희룡 지사는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그러면서 통화를 했던 사람들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의구심들은 점점 커지는데 그 커지는 의구심을 해소를 못 시켜준 거죠. 그 수사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건 수사 뭐 하면 되고요. 원희룡 지사가 체포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상한 게 그전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렇죠. 뭐 이런 그러면 얘기까지. 원희룡 지사는 그걸 다 까지 왜 안 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보자 보호. 아니 무슨 제보자 보호 내용 까면 되지. 내용 다 까면 되고 그다음에 뭐 있잖아요. 쓰는 거 뭐 LC 무슨 씨 이렇게 해서 하면 그건 전혀 법도 저촉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신모 의원하고 토론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요 얘기가 파다하게 성남시에서 소문이 나 있다고 합니다. 중앙에는 없는데 차라리 그 성남시 쪽에서는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고 그게 흘러다니고 있다. 오히려 신모 의원한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신모 의원이 알 정도면 많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예. 그런 얘기는 사실 어찌보면 좀 격가지 얘기고 네. 결국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은 이 대장동과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에 대한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주장과 대장동은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잘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재명 캠프 쪽의 주장과 어느 쪽 주장이 국민을 더 많이 설득할 수 있느냐. 그것이 겨루는 한판이었다고 보는데 뭐 결국은 이재명 지사 쪽이 그 판정승을 거뒀다. 김종민 대변인도 동의하나요? 판정승이라고 평가하기 좀 어렵고요. 이재명 지사는 원하는 만큼 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하는 만큼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판정승이지. 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시 31분 향해 가고 있고요. 이쯤에서 교통 상황 좀 점검해 볼까요? 이현 씨. 네, 고속도로 지방 방향 지금도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경기권에서 충청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이 지금은 특히 많이 어려운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